꽁짜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나요? 설강화가 종영한 지 벌써 4주가 다 되어가네요. 네, 저의 리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두뇌가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회차별로 리뷰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는 커뮤니티에는 정말 나노 단위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구성이 치밀하고 탄탄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좋은 드라마인데 문제가 있어요. 설강화 이후의 모든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스릴러를 봐도 설강화만큼 아니야. 설강화 얼마나 쪼는지 다 의심해. 이러고 로맨스를 봐도 설강화만큼 절절하지 않아. 드라마를 보면 설강화의 저런 서사 여러 개야. 코미디를 보면 남태일만큼 웃기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소개했듯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던 비운의 드라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비운의 드라마라는 건 뭐 각종 논란과 저조한 시청률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머리에 물음표 100개 생기시는 분들이 있겠죠. 간첩 나오고 서울 한복판에서 인진극을 벌이는데 그게 현실적이라고? 네,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희생되는 개인들을 다룬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생긴 이래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개인은 쭉 늘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비현실적인 거는 그런 드라마들이죠.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얼굴 빠방하고 학력 빠방하고 집안 빠방하고 몸매도 빠방하고 뭐든지 빠방한 완벽한 남녀 주인공이 똥꼬발랄하고 착하고 약간 빈틈 보이는 남녀 주인공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현실에서는 0.0000001%도 없습니다. 뭐 사랑은 할 수 있겠죠. 세컨드가 되겠죠. 보통 끼리끼리 결혼하니까 세컨드밖에 못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모 기업 회장이 일본인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만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오, 이런 일이? 하고 봤더니 여자분이 중소기업 사장 따님이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사장 딸도 또 기업 규모도 좀 큰 편이던데 그런 분들도 뭐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참말로. 그 다음에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또 조직 내에서 비리나 음모를 파헤쳐가지고 언론에 폭로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 이런 거야말로 판타지 중에 판타지죠. 현실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들은 본인이 고발당하거나 그 조직에서 쫓겨나죠. 그런 사례 아주 많습니다. 신문 뒤집으면 수두룩 빡빡빡빡합니다. 이런 게 비현실적이죠. 이런 드라마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데 드라마에서조차도 그렇게 무겁고 어두운 주제만 다룬다면 얼마나 기빠지겠어요. 그만큼 해피엔딩을 담은 작품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뭐 내부 고발자들을 다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런 위주의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대를 통으로 볼 수 있는 시대극들은 잘 제작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시대극이라서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좀 무겁고 어두울 수 있는 현실적인 주제를 간첩이나 인질극과 같이 좀 흔히 볼 수 없는 요소들을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끌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설강화에서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니까 보고 나면 솔직히 우울하고 울적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설강화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부분이 희생되어졌나, 그걸 표현하고 있나 살펴보면 성공개부터 16화 마지막까지 되게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이게 막 수십 번 등장하거나 매회 등장하거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요 장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말로 등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평범입니다. 평범. 여러분들은 평범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이거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어요. 앞부분에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통이다는 괜찮아요. 왜? 모지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모지르지 않은 것만으로 정말 훌륭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점은 이게 사람이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원시인의 평범함과 현대인의 평범함은 다를 거고, 또 현대 사람들은 워낙 다양한 생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직업, 뭐 종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 평범하다라는 기준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범함은 정말 오묘하고 신기하고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단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 평범한 하루,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함,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출근과 등교의 굴레. 요즘 등교 안 하나? 하여튼 뭐 그런 게 떠오르시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 평범한 하루, 그러면 거기서 왠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넌 참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유후! 나를 평범한 사람 취급해줬다니 정말 좋은 칭찬이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내가 뭐 어디 뛰어나지 않다는 건가? 특색이 없다는 건가? 뭐지? 이거 욕인가 칭찬인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범한 하루라든지 아니면 넌 참 평범한 사람이야 이런 말에서 사람들은 평범하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근데 평범한 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함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나 또는 평범함을 잃어간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요즘 느끼잖아요. 그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 마스크 벗고 백화점 가고 어디 공원도 가고 막 해외여행도 가고 막 놀러 다니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며 살았던 그 평범한 삶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코도 안 찔러도 되고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고. 나 대구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즘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의 삶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시작했답니다. 오늘 며칠 전부터 드릉드릉드릉 전쟁 시동 들더니 전쟁 시작했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진짜 뭐 평범함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평범함이라는 건 잃어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 평범함을 추억하는 평범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Игорь! Побежали. Давай. Подвал! Все тапочки. Вещи. 드라마에서는 평범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데요. 하나는 회차별로 보여지는 평범함의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평범함을 잃어버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화에서 3화를 보면 이 87년의 평범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대 기숙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의 발랄하고 설레는 모습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방팅이라든지 오픈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요. 87년의 사회적 상황과 현대의 사회적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여지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소품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시위대나 백골단과 같은 그런 것들도 잘 나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87년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설렘이나 똥꼬발랄함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화면 자체가 굉장히 파스텔 톤의 화사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부터는 이 평범함에 균열이 오기 시작을 하죠. 기숙사에서의 삶이 평범한 삶이었던 영로는 기숙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그냥 보통의 대학원생인 줄 알았던 수호가 본격적으로 공작원으로 복귀를 하면서 공작에 드릉드릉드릉 시동을 걸죠. 그러다가 오화 접어들면서부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범함은 나와당창 깨지게 되죠. 거기에는 뭐 아주 힘이 약한 개인들도 있지만 힘이 세 보이는 정치 권력자들 역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코 편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서 보면 좋은 점은 1화에서 4화 평범한 평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저 사람은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희생 같은 것들이 이 사건 속에서 잘 녹여서 나타낸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들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하나의 사건을 10회 이상 쭉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그 작가님의 필력 정말 놀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하나의 사건에 또 장소도 하나의 장소예요.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장소에 이렇게 모든 장르와 서사들을 때리박아 놓은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고 독특하고 좋은 작품이다. 이런 드라마 흔치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먼저 걱정하셨나요? 저는 사실 삶과 죽음 그 기로에서 그 사람들 그래서 죽음이 가장 먼저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수호가 사람들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뭘 걱정하셨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고플 텐데 뭐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실 안 갔는데 화장실 좀 보내주지? 며칠 안 씻어서 머리도 가렵고 몸도 가려울 텐데 좀 씻게 해주고 옷도 좀 갈아입혀주고 저때 11월 달인데 바닥에 저렇게 이불도 없이 누우면 추울 텐데 어떡하려고 좀 어떻게 해주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걱정하게 되시죠. 그런데 보면 품을 걱정하는 거나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걱정하는 것들도 모두 평범함이 깨진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다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부터 죽음까지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상한 말이라니까요. 제가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사실 좀 서툰 면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화면 자체가 필름은 같은 필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카메라 찍을 때 필터 적용하잖아요. 같은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 평범했던 모습이랑 평범함이 깨진 모습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화면만 봐도. 그래서 1화에서 3화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톤에 굉장히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두칙칙컴컴해서 저 뭔 일이 있구나. 이게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저는 인상 깊었고 거기에다가 결론을 알고 다시 1화에서 3화를 보면은 그 몽글몽글하고 설레 보였던 화면은 되게 아련해 보여요. 그래 옛날에 우리 평범했을 땐 저랬었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화면 자체도 보면서 되게 뭔가 이상했다. 되게 연출을 잘하셨다. 그래서 정말 환상의 작가와 연출가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평범함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평범, 저런 평범, 그런 평범, 너는 이거 이렇니 저거 이렇니 하는 사람들의 에브리바디 파리장이 바로 떨궈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연진이 소개되어졌을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보통 절절한 로맨스 그러면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
조연진 분들이 너무 빠방한 거예요. 다른 드라마에서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실 분들을 저렇게 많이 섭외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실까. 저분들이 그냥 돈만 해준다고 캐스팅될 분들은 아닐 텐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말 적재적소의 캐릭터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남녀 주인공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보기는 하지만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정해져 있지만 뭐 어떤 쪽에서는 분홍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피사감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여러 인물들을 다 보여주는 게 저는 또 하나의 설광화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인물을 사랑하게 되는 정말 이상하고 요상하고 아름답고 익사이링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은 누구인가? 국가 권력에서 평범함을 뺏긴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간첩인 것 같습니다. 남자 간첩, 여자 간첩, 젊은 간첩, 나이 든 간첩에 간첩으로 오해받는 사람까지 각종 간첩이 등장을 하고요. 또 간첩이 너무 멋있고 잘생겨가지고 간첩을 미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던 그 간첩들. 그런데 우리가 간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은 짐작을 해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용만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공작을 하면서 위험한 공작들도 많고 또 자기가 간첩이라는 게 들통나지는 않을까 불안과 초조로 살아야 되고 죽는 가운데서는 뭐 간첩이 들키면 정상가리 먹고 죽잖아요. 그리고 뭐 잡히면은 고문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설사 전향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향한 이후에 신분 세탕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꼭 찾아내려고 하면 그거 못 찾겠어요? 그럼 전향하고 나서도 약간 불안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간첩이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불안과 초조 그리고 죽음조차도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 평범함을 가장 잃어버린 존재들이 간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상교육의 핵심은 뭔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의 머리에서 이 평범함이라는 생각을 뽑아버리는 것 같아요. 간첩에게 평범함이라는 게 머리에 있는 순간 그 임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간첩이라는 것 자체가 평범함이랑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간첩이 평범함을 동경하고 원하는 순간 이 간첩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서 평범함을 빼버리고 거기에 조국 인민 공산주의를 집어넣는 게 바로 북한의 사상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사람은 항상 이 두뇌, 이성도 있지만 몸으로 느끼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삶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이 사상교육을 뚫고 그 평범함에 대한 욕구가 치솟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전향을 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나쁜 상황에서 빨리 탈출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학력이 높고 똑똑한 뭐 대사 이런 사람들은 빨리 탈출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설강화에 나오는 간첩들도 그렇게 탈출을 잘 하면 좋았겠는데 대부분의 간첩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정말 안타깝고 슬펐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른 되게 생소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싫었던 캐릭터들도 나중에 가면 다 사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쓰였고 아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광화의 커다란 주제에 관한 리뷰를 했는데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개인,
그 희생은 바로 평범함이 깨진 삶을 사는 거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시기 뭐시기한데요. 그만큼 정말 좋게 봤던 작품이구나 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그 평범하게 깨진 삶을 살았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는 왜 항상 밤에 작업을 하는 걸까요? 굿밤 되세요.